안녕하세요. 르네상스 원근법 2000 2000년에 뉴욕타임스에서 지난 밀레니엄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그걸 이제 순위를 쭉 정했는데요. 다윈,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네, 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를 정했는데 1위가 바로 르네상스 원근법이었어요. 원근법이 혹시 미술, 회화, 그림 그릴 때 쓰는 기법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법이 하나의 그 신호탄이 돼서 어떤 근대의 시작을 열었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대적 인간의 탄생, 이전에는 별이 반짝거린다, 산이 보인다, 구름이 보인다 라고 했다면, 근대적 인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별을 본다, 내가 산을 본다. 주체, 시각 주체로서의 각성, 그게 원근법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루어 볼 텐데요. 그래서 원근법과 단축법, 단축법은 이제 작은 원근법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원근법은 공간과 사물, 네, 여러분이 이제 이 공간 안에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계시는데요. 보는 사람, 시점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몸을 낮추고 보면 전체적인 분포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옆으로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과 사물의 올바른 비례에 따른 관계를 다룬다면 단축법은 소재입니다. 어떤 물건, 정의하자면 기운 시점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미술사의 그 바이블이라고 불리는데요. 81쪽에서 그리스 미술이 단축법을 처음 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축법을 통해서 그리스 미술은 이집트 미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요게 이제 그 81쪽의 텍스트예요. 이 그림, 에우티미데스 화가 군인이 지금 이제 전쟁터 가려고, 옛날에는 이제 무기나 뭐 방패 이런 거를 집에서 각각 개개인이 조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하고 이제 작별을 하는 순간인데요. 이 전사를 보면 왼발의 발가락이 동그라미 5개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5개, 정면에서 본 동그라미 5개, 발가락, 이게 미술의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발은 안전하게 그려졌는데 왼발은 단축법을 사용해서 발가락 5개를 동그라미 5개로 그렸다. 내가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혹시 독자 여러분은 곰브리치가 왜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동그라미 5개야말로 이집트 미술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곰브리치 주장은 이겁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에우티미데스 화가가 발가락을 정면 시점으로 그렸는데, 정면 시점, 이게 최초의 단축법이라는 거예요. 정면 시점의 재현이 단축법이다. 조금 전에 단축법이라고 써놨죠, 그죠? 단축법을 사용했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이제 단축법이라는 거예요. 정면 시점이 단축법이다. 그리고 6세기 말 이게 최초의 혁신이다. 이집트 미술로부터의 결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면 시점은 6세기 말보다 더 앞서서 이전에도 흔히 보입니다. 그리고 6세기 말이 아니라 기원전 16세기, 1000년 앞서 이집트 미술에도 정면 시점이 있어요. 그리스의 발명이 아닙니다. 이 정면 시점 아닙니까?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사티로스의
성기라든지 정면 시점이 많습니다. 발가락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원전 16세기란 말이에요. 1000년 앞서서 이집트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에도 있었는데 왜 이걸 그리스의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집트보다 더 앞서서 기원전 11세기 이전에 산토리니에도 있어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정면 시점. 이 정면을 보고 있는 귀 두 짝을 보면 이 원숭이가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테라섬, 산토리니 섬이 화산 폭발했을 때 지금 껍데기, 가장자리 그 깔데라만 남았는데 그 터지기 전에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이 산토리니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폼페이 발굴지 보면 막 뼈, 뭐 말, 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습니다. 다 피신한 거야. 그다음에 귀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귀중품 없습니다. 무거운 뭐 장롱이나 이런 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귀중품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 그래서 단축법에 대해서는 플리니우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카타그라파라고 하고요. 클레오나이 출신의 화가 키몬이 발명을 한 것이 바로 단축법인데, 단축법이란 뭐냐면 기운 시점의 재현인데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을 정면을 보고 있다가 옆으로 젖히는 거야. 옆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리트로스펙티브, 회고전, 뒤돌아본다라고 그러잖아요. 레스피켄터스. 그 다음에 얼굴을 똑바로 있다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턱하고 콧구멍밖에 안 보이죠? 이게 수스피켄터스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아래로 수그리면 정수리하고 이마하고 코끝밖에 안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데스피켄터스. 이것이 단축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면 시점입니까? 정면 시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시점이라면 이게 정면 시점이잖아요. 이게 정면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수그리거나, 이게 단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축법이 아닌 거예요. 클레오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키몬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5세기 후반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쓴 글인데요.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보면 제 83회 올림픽보다는 나중이고 90회 올림픽보다는 앞선 시기, 그 글의 순서로 봐서 그렇게 벌써 440년, 420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요. 테베는 이제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 코린토스 지협이죠. 여기 코린토스 운하에 있으면 우리 운하, 지금 운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코린토스에 들어서면 이제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아크로코린토스. 그 다음에 그 아크로코린토스 서남 쪽에 클레오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했던 키몬이라는 사람이 카타그라파, 단축법을 발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브리치가 얘기한 발가락 동그라미 5개, 그거는 엉터리 얘기고요. 최초의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축법 사례는 브리고스 화가의 작품인데요. 사포, 레스보스의 여류시인, 서정시인 사포가 플렉트론으로 이제 이 리라 현을 뜯고 있죠, 그죠? 리라 현을 뜯고. 옆에 이제 애인, 알카이오스. 애인이 이제 여러 명이에요. 알카이오스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포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때요? 약간 찌그러져 보이지 않아요?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돌렸죠, 그죠? 뒤로 젖힌 거예요. 4분의 3 프로필로 옆으로 젖힌 겁니다. 이게 바로 레스피켄터스, 수스피켄터스, 데스피켄터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레스피켄터스입니다. 이게 단축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단축법입니다. 이거 단축법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멀어요. 클레오나의 키몬 언제였었죠? 420년이었죠. 자, 곰브리치는 정면 시점의 재현을 단축법이라고 본다. 잘못된 말이고요. 이것이 그리스 미술의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 네바문 벽화 기원전 16세기에 이미 있었고 17세기 이전에 산토리니에 또 있었죠. 그죠? 정면 시점은 아닙니다. 또 진중권 씨도 곰브리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곰브리치는 책 전체에서 단축법과 원근법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발가락 동그라미는 단축법 아니고요. 사포의 얼굴이 단축법입니다. 자, 곰브리치가 세 가지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면 시점의 재현을 단축법으로 규정합니다. 이건 잘못된 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미술에서 정면 시점의 재현이 처음으로 발명이 됐다. 아닙니다. 1000년 앞서서 이집트 미술에도 있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선사 테라 산토리니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정면 시점의 최초의 재현 사례를 6세기 말 에우티미데스 화가의 작품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서서 정면 시점의 재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도 이제 방패 들고 전사가 창 한 자루 들고 있는데 오른쪽 발은 측면 시점으로 왼쪽 발은 정면 시점으로 했습니다. 위 그림 중에 그리스 회화의 특징이 있는데 어딘가에 이집트 미술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정답은 용사의 왼발이다. 이집트 화가였다면 측면 시점을 그렸을 텐데 이 레키토스 화가는 정면 시점으로 그렸다. 이거를 단축법이라고 한다. 이 그림은 그리스 미술이 이집트 미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이 뭐야? 곰브리치 그대로 뺏긴 거 아니에요? 그대로 뺏기면서 사례만 다른 걸로 살짝 바꿔치기 하는데 사례도 이거 기원전 5세기 말 아닙니다. 여기 속눈썹 있잖아요. 속눈썹은 4세기부터 시작해요. 이거 연도도 엉터리로 써놓고 이런 식으로 책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대 미술의 단축법, 사포밖에 없느냐? 이 다 단축법. 이 단축법. 개도 단축법, 멧돼지도 단축법. 이 사람 상체, 하체, 이 다 단축법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슉 꺾였잖아요. 이런 게 단축법이라고 해요. 단축법. 딱 이 허벅지 보세요. 이 단축법이라. 이거 단축법이죠, 그죠? 이것도 고개를 이렇게 제끼고 있잖아, 위로. 우리를 이제 지금 깔아보고 있단 말이야. 단축법이죠. 단축법. 다 단축법. 고대 미술에 풍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단축법을 재현을 했습니다. 마치 CT 촬영하듯이 쪼개가지고 그린 결과가 이런 그림들이에요. 왠지 실물감,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죠?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자화상. 르네상스 화가 만테냐의 단축법. 신호의 왕, 만토바, 공작궁 가가지고 접견실 천장을 보면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진짜 뚫린 건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죠? 이게 단축법이에요. 자, 이런 것도 단축법입니다. 이 작품은 화가 만테냐가 죽고 나서 유품으로 이제 박스를 하나 남겼는데 못을 쳐놨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이 툭 튀어나온 거야.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그림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시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공개를 안 한 거야. 숨긴 거야. 사이즈도 조그매요. 68cm밖에 안 돼요. 2뼘 반밖에 안 됩니다. 2뼘 반. 조그만 거예요. 왜 예수를 이렇게 짤막하게 그러냐? 이거 신성모독. 그렇게 이제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짧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스코르도 합니다. 네. 보고 뺏기고 뺏깁니다. 자, 이런 것을 단축법으로 하는데, 이 예수님 팔 좀 보시오. 팔 이러고 있잖아요. 이 팔은 미켈란젤로의 팔을 훔쳐온 거예요. 이거 까라치가 이걸 훔쳐와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팔로 써먹은 거야. 이건 뭐죠? 레스피켄테스, 수스피켄테스, 데스피켄테스. 셋 중에 두 번째죠, 그죠? 수스피켄테스.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단축법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 이 그림. 아빠 켄타우로스, 엄마 켄타우로스, 애기 켄타우로스 둘. 애기 켄타우로스 하나는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있고, 하나는 엄마 품에 기대서 잠들었는데, 아빠가 새끼 사자 한 마리를 어디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애들한테 놀리는 거야. 애들 놀래키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애를 놀래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당신은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와서 애들 경기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야. 야.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밑으로 굽어보잖아요. 엄마는 올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비스듬히 누웠는데 엄마의 앞다리, 뒷다리, 엉덩이, 이거 다 단축법 아니겠어요? 이 얼굴도 단축법이죠, 그죠? 보티첼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디다 그렸냐면, 단 밑인데, 이 단이 바로 여기요, 여기. 우비치 미술관에 있는 조그만 그림입니다. 조그만 그림인데, 여기에 아펠레스에 대한 모함 주제를 이제 그리면서, 여기 부조들 보이시나요? 고대 주제에 대한 온갖 부조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집어넣고, 가장 큰, 요게 제일 큰 놈이 아니야. 다른 것보다 제일 크죠, 그죠? 크고, 프톨레마이오스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다가 이 그림을 자랑스럽게 붙여놨어요. 루키아노스가 쓴 제옥시스 안티오코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제 루키아노스의 이색이 풀밭에 암농 켄타우로스가 배를 깔고 뒷다리를 뻗고 느긋하게 쉬고 있다. 그런데 온몸은 한가롭게 세우고 있다. 앞다리는 뒷다리처럼 길게 안 뻗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것처럼 보여서 앞다리 하나는 발굽을 구부려서 무릎을 받쳐, 다른 하나는 몸을 땅을 차고 받아. 새끼가 두 마리 있는데 새끼 첫째 놈은 두 팔로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다. 다른 새끼 하나는 엄마 배 밑에 누워서 망아지처럼 젖을 빤다. 암놈 켄타우로스 위쪽으로는 순놈 아빠 켄타우로스가 몸뚱아리 반절쯤 몸을 내밀고 있는데 남편인 것 같은데 웃으면서 암놈을 와이프를 굽어보고 있는데 한 손에 사자 새끼를 들고 있다. 그 사자 새끼를 가지고 애들을 장난삼아 놀래킬 궁리를 하는 것 같다. 이게 루키아노스가 쓴 기록인데 이거를 보티첼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렸죠. 똑같은 거네요. 바르이 자세, 두 마리, 엄마,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굽어보고 똑같잖아요. 이걸 이제, 야, 이거 고대 화가 제옥시스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를 루키아노스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림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기록만 남아있구나. 내가 한번 제옥시스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나도 제옥시스 못지않은 단축법을 구사해보리라 라고 야심을 펼친 게 조금 전에 우비치에 있던 그 그림 속에 있는 무수한 부조 중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발밑에 부조였어요. 자, 이거는
그 그림 아펠레스에 대한 모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르네상스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모세,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교회에 있는 모세상, 이거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비 기념물 중에 일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원래는 저 위에 전시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예산도 깎이고 교황 돌아가시고 프로젝트 축소. 그래서 원래는 피라미드 형태로 그 근사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이제 납작하게 줄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율리우스 2세 교황께서 너무 이제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생겼는데 그 한복판에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에 성 베드로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는 몬토리오 거기 이제 순교지인데 거기에 모셔져 있던 거를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겼죠. 그런데 바로 그 교차부 지하에 초대 교황, 예수님은 으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묘비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1층에다가 베드로를 엉덩이 밑에 깔고 1층 교차부에다가 율리우스 2세가 묘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겠지만 야 이거 꼭 해야. 그러다가 이제 됐고 저쪽에 외딴 곳에 옮겨. 지금 외딴 곳으로 간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지금 밑에 내려가게, 원래는 위에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교황 사후 예산이 크게 줄고 장소도 변경되고 뭐 장식 프로그램도. 이 보면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밑에는 돈을 좀 들였는데 위에는 좀 돈을 적게 들인 것 같고 여기에는 뭐 아치나 뭐 뭔가 근사한 게 올라갔어. 이 뭐야? 촛대만 4개 딱 올리고 끝난 거 아니야? 예산 절감. 그래서 모세는 원래 이제 위로 올라가려던 양반이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밑에서 올려다보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올려다보면 아랫도리는 너무 커 보이고 머리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밑에서 올려다봐. 그래서 위에다 전시를 할 때는 머리통을 크게 하고 몸통을 약간 비례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이제 밑바닥에다 내려놓으니까 모세를 그렇게 이제 모세 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이제 막 단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면 원근법의 탄생, 그 다음에 르네상스 원근법, 그리고 원근법의 발명자로 불리는 브루넬레스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렌체 두오모를 다룰 때 두오모 뚜껑 얹은 사람이 바로 브루넬레스키였었잖아요. 양반이 원근법도 발명을 했어요. 아니 원근법 이 사람이 발명한 지 어떻게 하느냐? 발명했습니다. 발명하고 자 제가 이런 걸 발명했으니 여러분 한번 확인들 해보셔요 하고 피렌체 시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브루넬레스키 제자인 안토니오 마네띠가 그걸 다 적어놨어요. 전부 이러이러하고 이러저러했다. 그 기록 덕분에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건 또 곰브리치입니다. 곰브리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브루넬레스키는 르네상스 건축의 창시자였다. 고대의 여러 가지 모티프를 재활용을 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창안을 덧붙이고 했던 거야. 또 원근법도 브루넬레스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데 고대, 여기서 고전기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가들 중에 원근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곰브리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원근법 같은 게 없었다. 가로수길이 지평선상의 한 점으로 사라지게 그릴 수 있는 이게 뭐죠? 마인더트 호베마. 마인더트 호베마의 미들 하니스 가로수길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미술책에 다 나오는 그 그림.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런 원근법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없었다. 고대에는 원근법 없었다.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브룬elleschi였고 원근법을 브룬elleschi가 발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요. 미들하니스의 가로수길. 여기 보면 이제 쭉쭉 이 흔적이 뭐죠, 이게? 마차 지나간 길이잖아요. 패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개 한 마리 데리고, 여기도 개 한 마리 있고요. 여기 사람들 점점 총 들고 있어요. 모자 쓰고, 노란 코트 입고, 이 노란 코트. 노블 옐로우. 귀족이네요? 그렇습니다. 가로수길은 귀족 전용 도로예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다니면 안 돼요. 이쪽 길은. 가로수 없는 길은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일로 해서 난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로수길 못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죠? 포도원 이 사람도 못 다니고요. 배경 그림. 네, 깨끗해요, 그죠? 새도 몇 마리요, 도대체? 막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 이게 원근법인데 고대 작가 중에는 이런 원근법 그린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제 호페마가 그림을 이제 꽤 많이 그렸는데 원근법적인 그림은 이거 한 점입니다. 다른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어요. 이건 일단 하나를 자주 인용되는 작품인데요. 호페마는 원근법에 관심이 없었고 500점 가까이 남아있는 그 작품 중에 원근법의 어떤 공간, 수렴, 느낌을 주는 작품은 딱 한 점, 이거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원근법 얘기를 하면 이런 그림을 인용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원근법이에요. 보죠. 말이 서 있는 것이죠. 원근법적으로 서 있잖아요. 주사위 놀이하는 이 다리도 원근법적으로 뻗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두 마리 좀 보세요. 딱 바로 소실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발도 직각을 딱 이루고 있고요. 멋있죠, 그죠? 또는 자, 이런 것이 원근법입니다. 원근법. 이빨도 원근법적으로 났어요. 용의 꼬리에 있는 원형 패턴, 이것도 원근법이고요. 말, 장식 다 원근법입니다. 가로수길 원근법은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풍경에서는 건축물, 기하학적인 건축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원근법이 존재할 수 없어요. 원근법은 수학과 기하학에서 출발한 공간 구성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풍경화에서 원근법, 원근법적 풍경, 이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대 화가 중에 호베마처럼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다. 고대에는 원근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대 원근법이 있었어요. 곰브리치 왜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냐? 이 사람은 고고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그리스 로마 논문 한 편도 안 썼습니다.
공부 자체를 안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앉은 거야. 곰브리치, 고대에는 원근법이 없다. 파노프스키, 고대 원근법이 있다. 오플론티스, 지금 이제 폼페이 인근 도시인데요. 베수비오 화산 매몰 도시죠, 그죠? 빌라 뽀페아, 이게 네로 황제의 그 네 번째 부인 그 별장이요. 사비나 뽀페아 별장입니다. 이 별장에 있는 그 그림들이에요. 이게 원근법이잖아요. 오플론티스 보이죠, 그죠? 중간쯤에. 자, 오플론티스의 뽀페아 빌라 원근법입니다. 완벽한 원근법이야. 우리가 소실선을 꺼봤더니 완벽하게 소실점, 원점, 한 점으로 수렴이 됩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1964년에 발굴이 시작돼서 80년대 중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파노프스키는 고대 원근법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벽화를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기 그림의 사례를 들면서 고대 원근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 아스클레피오도로스가 원근법에 대한 미술 이론서를 썼다. 책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썼다는 기록은 남아 있어요. 비트루비우스 건축 10서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을 근거로 파노프스키는 고대의 원근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원근법은 이 오목공면 위에 존재하는 원근법이었다. 근데 우리가 농구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납작하게, 우리가 메르카도 지도 있잖아. 지구가 동그란데 이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납작하게 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공을 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세로선들을 갖다가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펴요. 그러면 바나나 껍데기 이렇게 붙여놓은 거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이제 납작하게 펴지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그 해바라기 꽃잎 하나하나씩에 소실축이 있고 소실선들이, 그러니까 소실축 원근법입니다. 소실축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 등뼈처럼 소실선들이 소실축에 달라붙는 물고기 등뼈 원근법이었다. 르네상스가 소실선 원근법이라면 고대는 소실축 원근법이다. 이게 이제 파노프스키 주장이에요. 자, 이게 파노프스키 근거가 됐던 비트루비우스 건축 10서의 제2권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이 원리, 옴니움, 리네아룸, 아트, 키르키니, 켄트룸에 기반을 둔다 라고 합니다. 물고기 등뼈 원근법, 이게 이제 라틴어 원문인데요. 아트, 키르키니, 켄트룸, 옴니움, 리네아룸, 레스폰수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키르키누스가 콤파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에 붙어야 되고, 콤파스의 중심. 여러분, 콤파스가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꼭지점이 하나 있죠. 그러면 콤파스의 중심이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콤파스의 중심. 두 다리가 만나는 머리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두 다리 중에 수직과 사선으로 뻗은 두 다리가 있으면 수직으로 뻗은 그 점을 중심이라고 할까요? 이 콤파스의 중심에 모든 선들이 응답한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콤파스의 중심은 원뜻은 콤파스가 그리는 원의 중심점이 아니라 콤파스의 두 다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말한다. 자, 우리가 콤파스 하나는 수직으로 세우고 다리 하나는 옆으로 벌려가지고 원을 그립니다. 다리를 점점 오므리면서 점점 벌리면서 무수한 원을 그려요. 계속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소뚜껑 같은 원반이 나오지 않겠어요? 원반이 그려지겠죠? 이때 원반이든 반구든 아니면 구체든 간에 콤파스를 이제 계속 사방팔방으로 돌리면 구체까지 나오겠죠? 그죠? 나옵니다. 그때 이 원반의 반구의 모든 바닥면에서부터 수직으로 쏘아 올린 점은 한 점에서, 소실점에서, 그 꼭지점에서, 두 다리가 만나는 점에서 다 같이 만나겠죠. 다 일치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콤파스의 중심점에 모든 선들이, 이 바닥에서 쏘아 올린 모든 수직선들이 콤파스의 꼭지점에 수렴이 된다, 응답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고대의 소실축 원근법, 농구공을 자른 그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해요. 자, 그런데 이게 옥스퍼드에서 나온 비트루비우스 라티노본의 번역본입니다. The correspondence all lines to the vanishing point. 소실점. 모든 선들이 소실점에 대응하는데요. 일치하는데요. 이 소실점이란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콤파스 아니었어요? 근데 콤파스의 중심인데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원의 직경. 그 한복판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콤파스의 중심은 뭐죠? 곡면. 원반처럼 생긴 곡면의 쏘아 올린 그 소실점이죠.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르키니 쿠에 켄트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키르쿠스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원의 중심이 되려면 키르키 켄트룸이라고 해야 돼요. 키르키 켄트룸. 키르키누스는 콤파스라는 뜻이에요. 키르키니 켄트룸은 콤파스의 중심입니다. 근데 왜 키르키누스를 키르쿠스라고 잘못 번역한 거 아니에요? 이 하버드 번역인데요. 이 영어 비트루비우스 번역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문도 엉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판업시키도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다. 물고기 등뼈도 없어져 버린 거야. 자, 그리고 곰브리츠는 브롤레스키가 원근법의 발명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근법 발명자 맞습니까? 네. 르네상스 원근법의 발명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곰브리치 이제 90%가 거짓말이니까 일단 제쳐놓고 1차 문헌을 봅시다. 1차 문헌이 두 개가 있어요. 바사리의 브롤레스키 전기가 있고 안토니오 마네티의 전기가 있어요. 마네티는 브롤레스키 이제 바로 직제자이기 때문에 1400년대 초반 중반 이때 이제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 자체가 원근법을 발명했습니다라고 이제 피렌체 시민들 모이세요. 그게 1412년에서 25년 사이입니다. 저는 이제 1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늦춰지기도 해요. 그렇고 바사리는 그보다 100년 뒤입니다. 1550년에 썼어요. 1550년에 기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네티가 더 신뢰할 만하겠죠, 그죠? 자, 바사리가 기록한 브루넬레스키는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요. 바사리는 이제 다행히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Adesso molto alla prospettiva, allora molto male uso per molte falsità che vi si facevano. 필립포 브루넬레스키는 원근법을 열심히 연구했다. 당시 원근법은 뭐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브루넬레스키는 이 원근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오랜 세월 연구한 끝에 이렇게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투시도의 기평선과 표고 등의 교차선을 사용했다. 이렇게 원근법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투시도의 기평선과 표고 등의 교차선을 사용해서 원근법을 발명했다. 너무 대충 번역한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죠? 싹 다 새로 번역해야 됩니다. 제가 번역을 새로 했는데요. 브루넬레스키는 원근법 문제 열심히 공부했고요. 당시 원근법은 엉터리에다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원근법 많은 시간을 쏟은 다음에 해결에 도달했는데 원근법이 브루넬레스키를 통해서 완벽한 기법이 됐다. 그것은 평면도와 인면도 그리고 횡단면을 수단 삼아 원근법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게 브루넬레스키 원근법입니다. 브루넬레스키 원근법은 천재적인 발명이었고 또 여러 소명예술에도 많이 됐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고종이 세 번역. 투시도의 기평선과 표고 등의 교차선을 사용했다. 이렇게 썼어요. 1985년에 나온 이금배 선생의 옛날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시도의 기평선과 표고 등의 교차선을 사용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새로 번역했다면서 똑같이 뺏기면 어떡해요? 케프. 그것은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을 발명한 것은 라 페르스페티바입니다. 원근법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건져 올리는 방법이었다. 그걸로 삐안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 같은 걸 삐안따라고 그래요. 지도. 또 화초, 뭐 화분, 식물 이걸 삐안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건축 도면에서 평면도를 삐안따라고 합니다. 프로필로. 프로필이죠, 그죠? 프로필은 뭡니까? 건축 도면에서 인면도를 얘기해요. 인면도. Per via della intersegazione 라고 해서 세가레, 톱질, 썰어내는 거야. 인터세가시오네. 가운데를 썰어냈다는 거야. 뭘 썰어냅니까? 시각 피라미드. 시각 피라미드. 눈이 있고 시점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만들어내는 피라미드가 바로 시각 피라미드예요. 시각 피라미드는 옆으로 누워 있죠, 그죠? 우리 하늘을 보면 이제 거꾸로 밑을 보면 피라미드가 똑바로 서고 옆을 보면 시각 피라미드가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운 시각 피라미드를 썰어낸 게 단면을 썰어낸 것이 바로 인테르세가시오네예요. 평면도와 인면도 그리고 시각 피라미드 횡단면을 도구로 해서 원근법을 구한 것이 바로 브루넬레스키 원근법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 번역이에요, 이게? 투시도의 기평선과 표고 등의 교차선을 사용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르네상스 논문들이 몽땅 이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 투시도의 기평선, 표고선, 교차선. 자, 이게 시각 피라미드고, 시각 피라미드의 꼭지점, 바닥면,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창의 단면, 이것이 바로
인테르세가 지어냅니다. 시각 피라미드 허리를 자르는 횡단면, 유리창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면도, 인면도, 시각 피라미드 단면을 이용해서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을 발명했답니다. 바사리, 그래서 프레제 탄타 파게자, 이 기법을 응용해서 브루넬레스키는 산지오바니 피렌체, 지금 이제 원근법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오바니 광장, 두오모 바로 앞 광장이 산지오바니 광장입니다. 피렌체는 도시 수호성인이 한 분이에요. 성 요한밖에, 산지오바니밖에 없어요. 나폴리는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11명. 도시마다 막 여러 명, 피렌체는 딱 한 명이에요. 산지오바니 광장에 흰색, 까만색 대리석 표피들을 박아넣어 세공하여 뒤로 물러날수록 작게 보이는 우아한 설계를 했다. 또 성찬례 면병 제조소가 딸린 미세리꼬디아 관, 빼꼬리 성당의 둥근 천장과 맞은편 산 차노비 성당의 아치도 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제가 새로 번역했고요. 브루넬레스키는 같은 방식으로 미세리꼬디아 성체대변 가게, 양모공방 아래 굴다리의 암벽 천장, 그리고 방대편 성 요한 세례당의 제노비우스 기념주도 그렸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빼꼬리 아치인데요. 굴레방다리인데요. 이 암벽 천장, 여기 이제 암벽에 아치 형태로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거 헐어버리고 없어요. 지금 이거 헐었습니다. 헐었어요. 뻥 뚫렸어요, 길이. 이쪽에 산조바니고, 이게 뭐죠? 두오모잖아요. 피렌체 두오모예요. 그 다음에 피렌체 세례당이 있고, 요 옆에 빼꼬리의 아치가 있습니다. 빼꼬리 아치를 뭐라고 그랬었죠? 양모 공방 건물. 빼꼬라가 이제 양이나 염소 같은 이제 조그만 가축들을 빼꼬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양모 공방, 그러니까 양털, 이 가죽 가공하고 이제 그런 공방 건물입니다. 빼꼬리가 그 양모 공방 건물이요. 아래 굴다리의 암벽 천장. 굴다리 암벽 천장.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희 교수는 뭐라고 번역했죠? 빼꼬리 성당의 둥근 천장. 빼꼬리가 성당입니까, 그게? 가죽 가공하는 그 공방 건물이잖아요. 공방 건물 밑에 사람들 지나다니라고 굴다리 뚫은 거예요. 굴레방다리. 그 굴레방다리의 암벽 아치 천장. 그거를 빼꼬리 성당의 둥근 천장. 빼꼬리 성당 없습니다. 그런 성당 없어요. 제 빼꼬리고요. 암벽천장이고요. 빼꼬리. 요건 이제 바깥쪽에서 본 거죠. 요거는 도심에서 본 거고, 대성당. 그 다음에 저 건물 뒤에서 본 풍경이 이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라볼타 대 빼꼬리라고 하면 빼꼬리 성당의 둥근 천장이 아니고 양모 공방 건물 아래의 굴다리의 암벽 천장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비아디 빼꼬리. 지금 이제 뻥 뚫렸죠, 그죠? 철거하고 뻥 뚫려, 길이 뻥 뚫렸어요. 비아디 빼꼬리 입구에서 본 성 요한 세례당과 두오모와 종탑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뭐 하나 서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탑 같은 게 서 있어요. 탑 서 있습니다, 탑. 탑 아니야. 저 뒤에도 아슬아슬하게 탑 뒤쪽에 숨었습니다. 이 탑이요. 이것이 바로 성 제노비우스 기념주입니다. 제노비우스 기념주인데 이제 무덤을 이장한다고 관을 싣고 이렇게 가는데 실수로 부딪힌 거야. 나무에 부딪혔더니 죽은 나무에서 갑자기 겨울에 막 꽃이 피들어난 거야. 그게 성 제노비우스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념주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이요. 시신 운구하다가 툭 쳤는데, 운구 아니라 이장하다가 툭 쳤는데, 꽃 폈어요, 그죠? 꽃 막 핍니다, 지금. 어머머, 이거 뭔 일이래? 뭐로서? 정말이야? 제노비우스가. 그래서 그런 사연을 제노비우스 기념주에다가, 기념 기둥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여기다 꽃도 걸고 그래요. 이게 그 꽃이 폈던 성 제노비우스, 그 나무입니다. 그 기념주에 새겨놨어요. 그런데, 고종희 교수, 산 차노비 성당의 아치도 제작했다. 산 차노비 성당 없습니다. 제노비우스의 기적, 제노비우스 기념 기둥입니다. 아치 제작 없어요. 제작 안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di sua mano ritrasse la piazza di San Giovanni. 고종희 교수, 산조바니 광장에 세공해서 설계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 요한 광장을 그림으로 그렸다. 세공한 적도 없고 설계를 한 적도 없어요. 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원근법, 쇼를 한 거예요. Similmente fece la colonna di San Zanobi를 산 차노비 성당의 아치도 제작했다. 잘못됐고요. 성 제노비우스 기념주도 그렸다. 리트라세, 그렸다, 재현했다라는 말이고요. 회체는 실행했다, 했다. 자, 브루넬스키는 원근법 그림을 2점을 그렸는데요. 한 점도 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성 요한 세례당과 그 배경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뉴리아 광장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시뉴리아 광장, 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사리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고종희 선생의 번역입니다. 브루넬스키는 이런 작품들로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평가를 받았고 이에 용기를 얻어 궁정광장, 귀족저택의 로지아, 피사니 저택의 지붕,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건물들을 계속 제작했다. 브루넬스키 이런 그림들은 다른 화가들, 작가들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아래쪽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궁정광장, 귀족저택의 로지아를 제작했다라고 고종희 선생은 번역을 했는데 시뉴리아 궁, 팔라조 베큐오와 시뉴리아 광장, 그리고 로지아 델 란치를 그렸다. 그 풍경을 그린 거예요. 이런 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제작을 해서 건물을 여러 개를 혼자서 다 제작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물을 보고 풍경화, 그림을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시뉴리아 광장의 로지아, 이 란치를 귀족저택의 로지아라고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사니 저택의 지붕도 제작을 했다. 아닙니다. 피사니 저택 아니에요. 학고방이에요. 집합건물입니다. 피사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학고방이에요. 이걸 어떻게 저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로지아 데 란치입니다. 저거는 귀족저택의 로지아라고 하면 뒤에 저택이 있고 저택 앞에 붙어있는 현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니요. 현관 아닙니다. 독립건축이에요. 조각관이에요. 원래 호위병들이, 창기병들이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고 그래서 란치라고 불리게 되는데, 네, 독립건축물입니다. 귀족저택에 부속된 거 아니에요. 브루넬스키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풍경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란치, 오른쪽이 피산입니다. 피산이. 피산이 집합주택이에요. 저 저택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붕들을 같이 그림에 포함시켜서 그렸다라는 겁니다. 지붕을 설계하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뜻입니다. 브로레스키는 그림을 그렸어요. 설계하고 건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 동네에는 없어요. 저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진중권 씨는 잘못된 바사리 번역을 그대로 읽고 브로레스키가 직접 지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 책을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브로레스키는 자신이 지을 건축물을 의뢰인 건축주들에게 미리 보여주려고 원근법을 개발했다. 자기가 이제 건축을 주문을 받았는데 건축주들한테 그거를 미리 보여주려고 원근법을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거 이 진중권 씨 얘기는 오역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건축주를 설득하려면 나무로 이제 보통 모델로를 만들어요. 브로레스키는 이쪽 동네에서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저 뒤쪽 동네에서 산로렌조라는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죠? 이노첸티 만들었습니다. 이쪽 동네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브로레스키 원근법 그림과 설계, 건축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중권의 서양 미술사, 의뢰인들에게 자기가 지을 건물의 모습을 미리 보여줄 목적에서 원근법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고종희 교수는 그리다를 설계하다, 짓다라고 잘못 옮겼는데요. 진중권 선생은 고종희 선생의 잘못된 바사리를 읽고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상상을 해서 자기 혼자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 번역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분야별로 번역사 국가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미술, 미학, 철학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했다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학 작품을 번역을 좀 안 됩니다. 제가 하면 안 돼요. 저는 오직 제가 자격증 있는 그 분야에서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번역해요?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아무나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노스키가 독일 사람인데 미국 나치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프린스턴에서 이제 책을 많이 썼어요. 다 영어로 썼습니다. 모국어가 독일어예요. 근데 다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말로 다 번역이 됐죠, 그죠? 우리말로도 번역되고, 저도 번역하고 했습니다. 독일어 번역, 누가 했을까요? 파노스키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돼요. 파노스키는 독일 번역사 자격이 없습니다. 독일어로 번역 못 합니다. 모국어인데도 자기 책을 모국어로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결론. 우리말 바사리 번역은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6권짜리인데 한 권에 4만 원씩 팔아요. 이걸 팔고 있다니까 지금 한길사에서. 미술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5년간 르네상스 미술을 연구했다는 거야. 미술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박사 아닙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도또래예요, 도또래. 도또래는 석사입니다. 박사는 라우레아예요, 라우레아. 라우레아또, 라우레아따. 이 사람은 도또래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학술지능재단에서 이태리에서 도또래, 그럼 혹시 박사인가요? 예. 닥터, 독도, 도또래.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딱 한 명을 빼고는 다 도또래요. 자, 브로레스키를
르네상스 원근법의 발명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 기록, 마네티 기록, 제자 마네티 기록을 보면 2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피렌체 대성당 앞에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두 번째는 시뇨리아 광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림,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은 아까 시뇨리아 광장 한번 훑어봤었는데요. 그런 그림이었고, 첫 번째 그림은 대성당 정문에 서가지고 정문, 중앙 정문 안쪽 180cm에 서가지고 36m 앞에 있는 성 요한 세례당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성 요한 세례당을 그렸어요. 그리고 성 요한 세례당뿐만 아니라 배경에 있는 여러 건축군들도 같이 그렸다. 하늘도 그렸다. 하늘도 비쳐 보였다. 자, 그래서 맨 뒤에 보이는 것이 실물이고요. 앞에 파란색 액자가 거울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노란색 액자가 하나 더 들어있죠. 그게 브를레스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브를레스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뒤집어 가지고, 그림 앞면이고 그림 뒷면 구멍을 통해서 봅니다. 한 손에 거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 앞에는 뭐가 있죠? 실물이 있습니다. 거울을 치우면 실물이 보이고, 거울을 붙이면 그림이 보입니다. 반만 치우면 어떻게 되죠? 반 보이겠죠? 지금 이제 반반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쇼를 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원근법이 구현이 됐는지를 입증했답니다. 이런 풍경을 그렸다는 거예요. 대성당 중앙문, 두오모, 중앙문에서 산브라차, 180cm 들어간 지점에 서서 시점을 맞추고 이 쇼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빼꼬리 아치 보이시죠? 그죠? 왼쪽에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빼꼬리고요. 이쪽에는 산 제노비우스 기념주가 서 있었고요. 이런 양모시장, 지붕, 이런 거 다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요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였다는 거예요. 브루넬레스키와 안토니오 마네티, 46살 어린 제자입니다. 마네티의 전기를 보면 브룰레스키가 원근법 발명자다.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원근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다. 돈은 안 받았다. 첫 번째 원근법 그림은 약 30cm 정도 되는 사각형 그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세례당 건물을 그려놨다. 세례당 전체를 다 그렸고, 그 다음에 중앙정문, 두오모 성당의 중앙정문 안쪽으로 180cm 들어간 지점에서 내다보면서 그린 것 같았다.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또 쇼를 했어요. 세례당을 얼마나 꼼꼼하게 그렸는지 세밀 화가를 방불케 했다. 그래서 정면부, 제노뷰 다 그렸고, 하늘에다가는 은박을 발랐다. 하늘은 파랗게 칠하지 않고 은을 얇게 펴서 발랐다는 거야. 은박을 입혔다. 그래서 은박이 거울처럼 구름을 비췄다는 거야. 고정 시점을 확보를 했고요. 구멍을 뚫어서 그림을 뒤집고 그림 뒷면에 눈을 붙이고 봤다. 자,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한 손은 눈을 가렸고 또 다른 손으로는 거울을 들었다. 그림은 어떻게 잡았느냐? 그림은 안 잡았어요. 그림은 고정돼 있었어요. 고정 시점. 그림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눈구멍이 있으니까. 눈구멍이 시점이잖아요. 시점이 고정 시점입니다. 그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각 피라미드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울과 그림 사이의 거리는
작은 브라치아. 1브라치아가 60cm란 말이야. 59.6. 반 브라치아는 30cm입니다. 그림이 있고, 그림을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앞에 거울이 있어요. 이 사이가 30cm란 거야. 30. 반 브라치아다. 그런데 구멍에 눈을 댔을 때 거울 속에 비치는 그림하고 눈 사이 거리는 눈과 거울 사이 거리 2곱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브라치아만큼 거리가 떨어져 보인다. 60cm 떨어져 보인다는 거야. 실제 광경이 펼쳐보이고 나는 내가 직접 들고 여러 차례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증언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브로네스키가 46살 어린 제자한테 이걸 물려준 거야. 거울하고 그림하고 물려준 거야. 그래서 나도 직접 해봤다. 틀림이 없다. 자, 거울과 그림 사이는 30cm지만 실제로는 60cm 떨어져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빨간 게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에다 구멍 뚫었죠, 그죠? 앞에 거울을 대놨어요. 그래서 이게 30cm란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 그림이 거울에 퉁겨서 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 2배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30cm지만 실제로는 60cm만큼 떨어져 보인다. 그림과 거울 사이 거리는 30cm지만 실제로는 60cm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인데 너무나 못생겼다. 그런 얘기고요. 데스 마스크 남아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대성강 문설주 이 가로폭과 그 다음에 1.8m 하면 이게 약 360 조금 이제 더 넓습니다. 해서 약 이게 시계 각도가 90도 정도가 돼요. 약 90도가 됩니다. 시계가 94.6도입니다. 6도만큼 벌어진다. 대강 90도라고 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90도 정도 벌어져요. 마네티는 1m 80, 그러니까 90도보다 넓고 100도보다 좁은데 정확하게는 94.6도입니다. 90도라고 보고요. 근데 시계각도가 90도일 때 그림 크기가 아까 왔죠? 30 곱하기 30이 그림 크기였잖아요. 그림이 30, 30이라면 거울은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근데 거울이 작으면 잡기가 편할 거 아니야. 거울 값도 비싸고. 그래서 거울은 우리가 이제 퉁겨서 다시 퉁기기 때문에 거울 자체가 그림을 온전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이 이렇게 절반 크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전신 거울 보면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데 제 몸이 다 비치는 거 아니야. 절반만 돼도 다 비친단 말이야. 그림 크기가 30cm, 거울 크기는 30 또는 15cm. 그러면 그림과 거울 사이는 8분의 1 브라차, 7.5, 30, 15, 7.5cm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고, 브루넬레스키가 이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B가 거울입니다. 거울이고, C는 그림 속에 비친, 거울 속에 비친 그림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시계 각도가 몇 도라고요? 90도라고 보면 이게 30cm일 때 거울은 뭐 최소 15cm만 넘으면 되는 거고요. 이때 이게 이제 15cm로 볼 때 이 길이는 뭐죠? 7.5cm 아니야. 이게 90도니까. 7.5cm인데 아까 마네트는 뭐라고 썼죠? 그림과 거울 사이는 30cm인데 실제로는 60cm처럼 보인다라고 써놨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림과 거울 사이는 7.5cm인데 실제로는 15cm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네트가 잘못 쓴 거 이거. 마네티는 30cm, 그리고 실제로는 1브라차
60cm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성립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거나 다룬 적이 없습니다. 마이티 주장처럼 되려면 이 거울이 커지거나 그림이 120 곱하기 120이면 이게 30cm가 가능해요. 120 곱하기 120이면. 그렇지만 처음에 30 곱하기 120, 이거는 세밀화가 아니잖아요. 세밀화. 마니티가 오기했을 것이다. 자, 그림이 아주 커지면 그림과 거울 사이가 30cm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크기가 2브라차가 되면 그림과 거울 사이가 30cm가 돼요. 너무 커서 두 손으로 나누어 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30cm고 거울이 15cm일 때 대성당 안쪽으로 한참 깊이 들어오면 시계 각도가 좁아져서 30cm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30cm가 되려면 거의 5, 6m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밖에 성 요한 세례당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배경 건축, 하늘 이런 거 안 보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마니티가 이걸 잘못 썼다면 무엇을 어떻게 잘못 쓴 걸까요? 마니티는 그림과 거울 사이 거리를 브라차 피콜라라고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빨모 피콜로라고 써야 되는 걸 브라차 피콜라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손바닥이 빨모인데 손바닥이 긴 길이가 있고 짧은 길이가 있죠, 그죠? 이 짧은 쪽이 빨모 피콜로예요. 짧은 손바닥. 빨모 피콜로는 피렌체, 15세기 피렌체에서 7.39cm입니다. 아까 우리가 7.5cm였었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 그림과 거울 사이가 7.5cm였었잖아요. 빨모 피콜로가 바로 7.39c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잘못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무도 지금까지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근법 시연에서 재미를 본 브를레스키는 두 번째 원근법에 착수를 하는데요. 시놉의 광장을 그린 그림이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부 이제 제자의 기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놓고 아까 첫 번째 할 때는 그림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울 들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구멍도 안 뚫고 거울도 없습니다. 이 실루엣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이 풍경을 봤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연인데 첫 번째 시연 장면을 봅시다. 지금 대성당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광장 아닙니다. 대성당 안에 있어요. 거울 움직이죠, 그죠? 그림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림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눈구멍은 고정 시점입니다. 자, 다시 원근법으로 돌아와서 브를레스키는 원근법 발명자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회화적 원근법은 알베르티예요. 건축적 원근법이 브를레스키입니다. 브를레스키가 아까 어떻게 발명했죠? 평면도와 인면도와 시각 피라미드 단면을 이용해서 그렇게 바사리가 기록을 써놨어요. 우리가 원통, 페트병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원통이 있어요. 원통을 옆에서 보면 사각형처럼 보여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동그라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면도와 인면도를 조합해서 조감도를 만든 거예요. 조감도. 그것이 브를레스키 방법입니다. 코스로 레지티마라고 하는 그 방법인데요. 그래서 대리석 하나가 30 곱하기 50이라면 까만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비례를 줄여가지고 재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적 원근법, 브를레스키라면 회화적 원근법은 뭐냐? 회화적 원근법이 바로 시각 피라미드를 허리를 끊어낸 인테르세가 지어냅니다. 창문 원근법이에요. 선생님들 밖에 한번 보세요. 창문이 있죠, 그죠? 창문 밖에 풍경들이 보이지 않아요? 풍경 보입니다, 지금. 이 창문이 바로 회화라는 거예요, 회화.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이고 창문에 달라붙은 그 그림들이 회화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옛날에는 회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평면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어떤 형태를 그리고 닥지닥지 그렇게 회화를 정의를 했어요. 아닙니다. 회화가 투명해졌어요. 투명한 창문이다. 시각 피라미드의 허리를 자르는 투명한 창문이 회화다. 그렇게 알베르티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사리는 브를레스키가 발명한 원근법이 평면도, 인면도, 인터세가지오네라고 했느냐? 잘못 쓴 거야. 그런 거 잘못 쓴 겁니다. 바사리는 브를레스키 발명 이후에 140년 지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사이에 원근법이 끝까지 진화를 하고 흐물흐물할 때까지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매너리즘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 브를레스키 전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브를레스키가 발명한 원근법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건축적 원근법과 회화적 원근법을 같이 섞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평면도, 인면도, 조감도, 건축적 원근법이 브를레스키라면 투명한 창문,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 회화적 원근법은 누구냐? 알베르티입니다. 이게 알베르티 엠블럼인데요. 왼쪽이 알베르티 40대 초반, 뒷면에 보면 눈알이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밑에 퀴툼이라고 써 있습니다. 퀴툼.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투스, 알베르티라고 써 있고요. 퀴툼. 퀴툼.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딴 데서 낳은 애, 둘째 애가 나야. 나 사생아야.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뜻입니다. 퀴툼.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어때서? 왜냐면 가문의 문양에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나는 이 눈을 가지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다. 위에 써 있기는 뭐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잡을 수가 있다. 스파이더맨이 이걸 눈이 있고 날개가 좌우에 붙어 있고 위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날개 좌우에 붙어 있지 않아요. 위에 붙어 있습니다. 글자가 위에 써 있지 않습니다. 밑에 써 있어요. 퀴툼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뜻입니다. 또 알베르티 가문의 문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엠블럼입니다. 날개가 눈 위에 붙어 있고요. 눈 양옆에 있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힘살이나 핏줄입니다. 이거를 날개라고 오인하면 안 돼요. 모토는 눈 위에 새겨져 있고 눈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토의 내용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날개 달린 눈이 있죠. 그죠? 여기에도 눈 보이십니까? 밑에 오른쪽? 퀴툼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뜻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미타스는 피부는 까무잡잡하지만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아미타스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데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대목에서 베르길리우스를 인용을 한 겁니다. 퀴툼, 시 푸스쿠스, 시커멓다, 까무잡잡하다, 아미타스. 전원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알베르티는 두 번째 혼외 자식으로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태생, 나 꺼리기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겠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양옆에 있는 건 뭐냐? 밑에 있는 건 또 뭐냐? 앙구르 에어사 힘줄의 분포와 형태가 알베르티 엠블럼하고 다르죠, 그죠? 이건 핏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모든 책에 다 실핏줄이라고 돼 있어요. 실핏줄이 막 뻘겋게 날아다닌다는 거야. 실핏줄 아니에요. 안각건, 상안검. 자, 이걸 쌍꺼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해부학적인 지식을 과시하겠습니다. 엠블럼 안구 밑에 흐늘거리는 것, 밑에도 막 수초처럼 흐늘거리잖아요. 왜 흐늘거리죠, 이거? 하안검. 하직근, 하사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안검입니다. 하안검, 하직근, 하사근. 자, 해부학, 알베르티도 공부했고요. 시각 피라미드 공부하면서 눈의 구조에 대한 논리를 펴니다. 자, 눈어림 원근법. 자, 눈어림 원근법, 페르스펙 가소를 실행할 경우에 그림 속 소실점이 실제 눈높이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눈어림 원근법의 경우에 그림 속 소실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초의 횡선을 눈어림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실점이 그림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가 딱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기 예수 엉덩이 밑에 소실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중권 씨는 눈높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높이, 이제 아마 시점을 얘기한 거겠죠. 그죠? 눈높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소실점이 곧 시점, 그림 속 우리 눈의 위치, 시각 주체의 최단거리, 수직면으로 만나는 그림 속의 대응점이 바로 소실점입니다. 그래서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소실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알베르티가 이런 엉터리 원근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명한 원근법이 바로 회화적 원근법이고 그것을 우리가 창문 원근법이라고 불러요. 창문 원근법의 경우에는 소실점을 먼저 정합니다. 아까는 선부터 긋고 봤잖아요. 선 안 그어요. 점부터 찍습니다. 소실점부터 찍어요. 소실점부터 찍기 때문에 시점, 대응점, 높이와 위치를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가. 또 시선거리. 시선거리는 그림과 화가의 시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최단거리인데요. 뷰 디스턴스라고 그래요. 이것도 화가가 의도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 바로 앞에 붙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릴 수도 있어요. 붓을 길게 내밀 수도 있어요.
대나무에다가 붓을 붙여가지고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어림 원근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정말 번역 너무 좋지 않아요? 번역 좋죠, 그죠? 그리고 알베르티가 내가 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야, 이거 기적 아니냐? 아, 그렇게. 이게 바로 알베르티가 창문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린 원근법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한 점이 아니고 여러 점을 그렸어요. 여러 점의 그림을 보여줬더니 내 친구들이 야, 이거 기적이다 라고 놀랬다는 거야. 안 남아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인터세가지오네에 대한 설명, 창문에다가 모눈을 새기고 그물망사를 새겨서 거기에 비친 달라붙은 윤곽선을 재현을 합니다. 창문에다가 모눈을 붙이는 방식. 자, 결론은 회화적 원근법은 알베르티의 발명이고 브룬레스키는 건축적 원근법의 발명자다. 원근법의 발명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그리고 브룬레스키의 건축적 원근법은 우리가 이제 조감도법이라고 하지 지금은 원근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부르진 않습니다. 쇼는 먼저였어요. 인터세가지오네 코스루전의 레지티마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창문 원근법의 장점, 고정 시점 확보, 시선거리를 화가 스스로 결정. 그래서 알베르티 회화론 제1권에 회화의 르네상스적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화란 무엇이냐? 시각 피라미드를 횡으로 잘라낸 단면인데요. 회화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정해진 거리, 정해진 시점, 정해진 조명 밑에서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 선과 색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예술적 재현이다. 투명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회화 작품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회화, 투명한 창문으로서의 회화가 존재하고 창문 앞에 서 있는 화가 시각 주체로서 행위자, 발명자 또는 창조자로서의 예술가가 존재하고 창문 저쪽에는 대상, 피조물, 신의 창조물이 자연이 창문 저쪽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창문이 하나의 매개체, 소통의 구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회화는 투명한 창문이다.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이다. 레오나르도의 창문 원근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뺏겼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스케치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스케치인데요. 레오나르도 스케치에 근거해서 모델을 지금 복원을 해놨습니다. 앞에 눈구멍 있죠, 그죠? 고정 시점이 확보됐고, 자세히 보면 모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에 달라붙어 있는 이 윤곽선을 여기다 재현하기만 하면 이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고정 시점 통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레오나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바로 알베르티의 회화적 원근법입니다.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자, 우리가 창문 밖을 보면 창문 밖에 있는 시각 피라미드의 바닥면, 이 피라미드의 횡단면, 창문 위에 달라붙죠, 그죠? 자, 이렇게 윤곽선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를 키우거나 줄이면 그림이 돼요. 단축법.
식수스 4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카펠라 시스나를 지으신 분이 식수스 4세 교황이죠. 이것도 역시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있는데요. 묘비 기념물 밑에 학문들, 학예들, 자유학예들이 새겨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프로스펙티바입니다. 원근법이 교황의 묘비 기념물에, 르네상스 교황의 묘비 기념물에 원근법이 등장합니다. 신학,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원근법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원근법을 새기겠습니까?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리스 신전이 휘어져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곡을 알았기 때문에 시각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휘어놨다. 이렇게 휠 거를 이렇게 휘어놔서 똑바로 보인다.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싹 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안구가 이렇게 달걀 껍데기처럼 오목하게 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안구로 들어온 여러 가지 시각 정보, 이미지들이 이 껍데기, 오목 곡면에 달라붙어 왜곡이 생긴다.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은 더 연장이 돼서 평면에 붙어야지 우리 눈이 사각형으로 딱 생겼으면 정확한 이미지가 전달이 될 텐데 우리 눈알이 안구가 달걀 껍데기처럼 오목하게 휘었기 때문에 망막이 휘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거다. 그 잘못된 거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휘어놨다.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얘기예요. 인간의 안구, 오목해서 우리가 보는 실제 공간은 평면 회화에 원근법적 재현된 공간과 비교했을 때 왜곡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아니에요. 진중권 주장에 의하면 달걀 형태의 안구 때문에 직선이 모조리 곡선으로 보여야 됩니다. 곡선으로 보입니까? 다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직선은 직선으로, 곡선은 곡선으로 파악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안구 내면의 곡면에 분포한 시각 수용체가 시각 정보를 전기신호로 전환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뇌에서는 입력된 정보와 주변 정보를 종합하여 통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적절한 이미지로 창조, 재생산, 보완해서 새겨놓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건축가들이 안구 구조에 따른 시각 왜곡 문제에 정통했기 때문에 신전을 지을 때 바닥부나 들보를 중앙이 꺼진 형태로, 이것도 거짓말이다. 불룩하게 꺼지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가장자리보다 중앙이 미세하게 솟은 볼록한 형태이고 시각 왜곡의 보정 장치가 아니라 빗물이 잘 빠지게 하려고 구별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눈으로 보는 공간과 원근법적 공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원근법에서 시각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우리 눈이에요. 눈. 꼭지점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시각 피라미드. 피라미드 꼭지점 하나잖아요. 다시 말해 한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풍경을. 이게 바로 회화 원근법적 재현 공간과 실제 공간의 차이점이야. 한눈으로 보는 공간과 두 눈으로 보는 공간.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두 눈은 미세하게 끊임없이 떨려요. 그리고 공간을 유기적 총체로서 파악합니다. 하지만 원근법, 수학적 원근법의 소실점, 시점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며 우리 눈처럼 떨리지 않아요. 원근법의 시점은 회화 공간 안에 화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시점, 다시점, 중복 시점,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눈은 신체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피라네시의 판을 보시죠. 이거는 수학적인 공간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안 됩니다. 카메라로도 이렇게 사진 못 찍어요. 이거 찍으려면 대형 카메라로 이거 주름 막 휘어야 됩니다. 올리고 휘고 막 구부리고 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공간 아닙니다. 이거 계산된 공간이야. 안구 구조. 망막이 단순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망막을 확대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망막은 10개 층으로 이어진 투명한 조각입니다. 이 맨 뒤에서 빛을 이제 수용을 하는 거야. 맨 뒤에서. 아니, 요 앞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수용을 안 하고 왜 맨 뒤에서 수용하느냐. 인간의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징어는 앞에 있어요. 오징어는. 인간은 뒤에 있어요. 왜 뒤에 있느냐. 빛이라는 게 독입니다. 독. 빛을 받으면 이게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매일 10% 죽어요. 그리고 매일 재생이 됩니다. 그나마 덜 죽으라고 뒤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수용하고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앞으로 이제 내밀면 이걸 모아가지고 뇌로 연결을 합니다. 빛을 감지하는 막대세포, 색을 감지하는 원주세포. 색을 감지하는 원주세포는 조금밖에 없어요. 빛을 감지하는 막대세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질녘에 어스름하면, 해 완전히 안 졌는데, 질까 말까 하면 이게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냥 실루엣으로 보이고, 뭐, 그냥 윤곽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색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주세포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원주세포 왜 이렇게 적으냐? 왜 컬러풀하게 보면 좋지 않냐?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쉽게 복원이 잘 안 돼요. 막대세포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인간, 모든 동물이 다르지만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해야지 생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 회피. 굳이 색깔 없어도 그냥 어떤 움직임, 흐릿한 윤곽선만 포착해도 우리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그래요. 자, 전기신호로 전환이 되고요. 막대세포가, 그러니까 명암을 구분하는 막대세포가 시세포의 95%. 원뿔세포, 색채를 감지하는 원뿔세포는 시세포의 5%입니다. 황반과 눈오목, 마쿨라와 포베아를 봅시다. 빛이 이제 독성이 있어서 독성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10%씩 교체가 돼요. 황반, 이렇게 오목한 분화구처럼 생겼죠, 그죠? 그리고 포베아, 그 안에, 황반 안에 눈오목이란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용을 합니다. 다이소 돋보기하고 비교를 하자면 황반이 있고 눈오목이 있어요. 시신경 유도와 맹점. 다 전기신호로 전화해서 모아가지고 뇌로 끌고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맹점입니다. 그쪽에는 시신이 안 분포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왼쪽 그림의 4번. 이 부분에 시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점을 찍어 놓고 한눈으로 이렇게 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맹점 실험하는 있죠, 그죠?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맹점이에요, 맹점. 시신경 다발이 연결되는, 모이는 부분. 양한시 눈에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뇌는 눈이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영상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달걀 껍질처럼 오목한데 거기 딱 비치면 슬라이드 필름 비친 것처럼 그게 딱 뇌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박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맹점 실험처럼 입력된 정보가 부정할 경우에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적 추측을 통해서 정보를 차체 생산해서 적절한 이미지를 창조해서 완성을 합니다.
착시는 뇌의 통계적 추측이 어긋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진중권 선생은 인간의 안구가 휘어져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는 실제 공간은 평면 회화에 원근법적으로 재현된 공간과 비교했을 때 미세한 왜곡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망막에서는 휘어져 보이고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눈에서 뇌로 전달되는 시각정보 수용과 해석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지나가야 되겠네요. 지나갑시다. 자, 수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가는 시인 수사학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왜냐? 그림을 그리려면 주제가 중요하다. 성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 신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역사 그림도 그려야 된다. 그 누구한테 배우냐? 시인이나 수사학자들한테 듣고 배워라. 친해라. 그 얘기죠, 그죠? 르네상스부터 그림에서 주제, 내용이 중요해졌다.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된다. 성서 이야기, 신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의 텍스트를 숙지하고 그걸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 화가입니다. 텍스트, 곧 스토리텔링을 시인과 수사학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는 뜻이다. 라고 진중권 씨는 해석합니다. 이게 알베르트 헤아론 3권인데요. 화가는 시인 수사학자들과 친숙하게 교류해야 합니다. 시인과 수사학자들이 구사하는 많은 예술적인 기교들은 화가들에게 필요한 소양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넓은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화를 아름답게 구성하려고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술적 기교들이 시와 수사학, 회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야.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아는 게 많다. 화가들보다. 그 이유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술적 기교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했지 이놈들은 주제를 많이 알고 있고 화가는 무식하니까 화가가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교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교가 뭡니까? 알베르티는 시인 수사학자의 예술적 기교를 화가들이 배우고 있게 된다. 진중권 선생은 시인 수사학자들이 스토리, 주제들을 화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기교와 주제는 다른 용어입니다. 기교는 기법, 방법이고 주제는 테마, 내용입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알베르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가는 시인과 수사학자 사귀는 것이 좋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와 수사학의 기교가 회화의 기교와 닮은 점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구성의 창안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중권 선생은 주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에서 주제가 중요하게 대두됐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 누드화 등 마이너 아트를 제외한 메이저 아트에서는 르네상스 이전 중세와 고대에도 항상 주제가 중요했어요. 주제가 다 있었습니다. 고대 미술에도 헤라클레스, 영웅담 다 있었어요. 신화 다 있었잖아요. 중세 미술에 종교 주제가 없습니까? 주제 다 있었어요. 둘째, 알베르티가 화가에게 시인 수사학자하고 교류하고라고 말한 것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법을, 기교를, 기량을 회화의 기법에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시인과 수사학자들로부터 배운 주제를 생생하게 그림으로 재현하는 것이 화가들의 임무다라는 진중권의 주장도 알베르티를 잘못 읽어서 그래요. 기교입니다. 그렇다면 화가가 시인 수사학자들로부터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기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제가 아닙니다. 기교입니다. 기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우선 소재를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 장례식 가서 추도사를 해야 돼요. 추도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엉켜 있어요. 해야 될 말들이 있고 뭐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어디에 클라이막스를 둘 것이며 어떤 반전을 줄 것이냐, 어떤 결론,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화가도 마찬가지야. 화면에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앞에 둘 거냐, 뒤에 둘 거냐, 빛을 뿌릴 거냐, 어둠 속에 밀어 넣을 거냐, 앉아 있을 거냐, 서 있을 거냐, 이거를 갖다가 구성을 짜야 돼요. 그런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식, 절규, 비탄, 이런 감탄사. 멋있어. 스고이 데스. 그리고 있잖아요. 감탄사. 그런 감정의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눈빛, 표정, 머리카락, 옷주름, 손가락. 이런 걸 표현해요. 절규. 절규의 제스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수사학자들이 연설할 때 막 절규합니다. 팔다리를 막 휘둘러요. 그림 속의 등장인물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수사학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제스처, 표정, 옷차림, 장신구, 신분, 직업, 나이, 뭐 이런 성격을 드러내 보이죠, 그죠? 수사학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소곤소곤 했다가 또 막 벼락치듯이 몰아치다. 그런 강약을 적절히 배치하자. 중간에 좀 뜸을 들이기도 하고, 그죠?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도 마찬가지. 침묵의 효과. 놀래키기.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뭔데? 아직 못 들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긴장감을 끌어내는 거예요. 스파게티 효과. 과장법. 비례, 색채, 빛 구성을 통한 과장이 가능합니다. 수사학자들, 혓바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과장법, 반복기법, 똑같은 말 하고 또 하고, 그죠? 비교와 대비를 통한 강조. 이것도 수사학자와 화가들이 똑같이 써먹는 방식들입니다. 적절하고 권위 있는 인용구나 인용문을 삽입하는 것.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내가 아까 까라치가 그랬듯이 미켈란젤로를 막 인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대단한 화가라고 그러는 거야. 권위 있는 인용, 오마주를 삽입을 합니다. 격언, 속담, 경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메타포, 에둘러 말하기, 뒤집기, 데코룸, 코피아, 바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베르티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래서 수사학과 화가의 공통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중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화, 종교, 영웅담, 주제를 주워 듣고 그 사람들 가르쳐주는 대로 화가가 그리면 된다. 진중권의 원근법 강좌는 EBS 원근법 1, 2, 3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남아 있고요. 1편 르네상스 원근법, 비잔틴 역원근법 3권 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상은 원근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역원근법은 100% 거짓말이에요. 역원근법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1편은 르네상스 원근법을 다루고 있는데 80%가 잘못된 정보입니다. 3편을 빼고 1, 2편만 놓고 봤을 때 약 90% 정도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특유의 설득력 있는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르네상스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르네상스 원근법을 설명하면서 제가 쓴 번역을 알베르트 회화론을 자기 멋대로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차별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진중권 씨가 쓴 서양 율사에는 한 챕터 전체를 제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서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이 책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고대 인체비례.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